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현대시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개화기 1920년대라고 적혀있는 프린트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4년 문제인데요. 최남선의 꽃 두고예요. 그리고 나를 보면은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사소단장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때 10의 1번 가와 나의 꽃이 각각 상징하는 바를 쓰시오 라고 적혀있고요. 10의 2번 나와 비교할 때 가를 본격적인 현대시로 보기 어렵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3가지만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은 시의 수용 양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나를 보기 1과 같은 순서로 지도하고 나에 대한 생각을 말하도록 하였다. 보기 2의 두 학생에 대한 시읽기 지도 방향을 제시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의 1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살펴보자면 가라고 하는 시랑 나라고 하는 시에 둘 다 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꽃이 각각의 작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시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나랑 비교했을 때 가를 본격적인 현대시로 보기 어렵다면, 그러니까 현대시긴 현대시인데 본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현대시로서 미흡한 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바로 최남선의 꽃두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먼저 최남선의 꽃두고를 보기 전에 최남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살펴볼 수 있으시겠죠? 저 이거 기초반 할 때 했던 건데요. 최남선 하면 바로 신채시를 쓴 사람으로 바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채시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등장한 형식이다 라고 해서 고전시가 엄청나게 정형적인 시를 써오다가 갑자기 정형성을 탈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해서 신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10의 2번 얘가 본격적인 현대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형시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요즘의 현대시랑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자유로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이따가 시를 보고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대시를 읽기 어려운 이유는요, 뭔가 고전시와 다르게 시대적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게 현대시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제 정형적인 시가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자유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신데요. 시라고 하는 게 서정갈래라고 하는 거에 먼저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갈래라고 하는 거는 정서를 풀어 쓰는 갈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는 다른 갈래와 다르게 정서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이 정서를 찾기 위해 내용을 읽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라고 하는 거는 언어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할 때 짧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표현상의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길게 늘여쓰기 때문에 내용을 읽다 보면은 앞뒤에서 근거를 찾기가 쉽죠. 하지만 시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짧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 속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자 할까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표현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서 작가가 왜 굳이 여기서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을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에다가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추상적인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 정서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때 구체화시킬 때도 또 표현상의 특징, 비유와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감각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를 읽을 때는 아무리 짧더라도 좀 길게 이야기처럼 풀어서 해석하시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꽃을 즐겨 만노라.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시에서 등장하는 나는 우리는 화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자는 항상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의 경우는 드러났기 때문에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꽃을 즐겨 만노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꽃은 긍정적인 속성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꽃 뒤에 나온 서술어가 즐겨 맞이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즐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꽃은 긍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시어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어의 앞과 뒤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관용어, 어떠한 내용이 꾸며주는지, 그러니까 이 관용어가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거는 서술어. 긍정적으로 서술해주는지 부정적으로 서술해주는지를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꽃을 즐겨 만노라. 그러나 뭔가 그러나라고 하니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의 아름다운 태도를 보고 눈이 어리며 그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코가 반하여 정신없이 그를 즐겨 맞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고 그 향이 향기롭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요. 꽃은 아리따움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꽃이 향기로움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꽃을 좋아하는, 여기서 말하면 즐겨 맞는이죠? 좋아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꽃이 아리따움을 알 수 있는 거는 보았기 때문. 그래서 시각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향기로움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맡았다. 후각이 사용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꽃을 좋아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야 라고 함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문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는 너를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모습을 봐야 될까요? 당연히 속에 있는, 이면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내면적인 이유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봤더니 다만 칼날 같은 북풍을 더운 기운으로써 인정 없는 살기를 깊은 사랑으로서 대신하여 바꾸어 뼈가 저린 얼음 밑에 눌리고 피도 흘릴 눈구덩이에 파묻혀 있던 억만 목숨을 건지고 집어내어 다시 살리는 봄바람을 표장함으로 나는 그를 즐겨 만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꽃을 즐겨 맞아, 나는 그를 즐겨 맞아. 그런데 표면적인 아리따운 모습 때문에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운 기운으로서 깊은 사랑으로서 대신하여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하고 있죠? 엉망모순을 건지고 다시 살리죠. 그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표장함으로 이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날 같은 북풍, 북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매우 추운 발음인데 칼날 같다고 비유함으로써 더욱 실현적인 마이너스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얘를 더운 기운으로써,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더운 기운으로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여기서 대신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기운으로 대신해준다라고 미리 보시면 되고요. 인정 없는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근데 이마저도 깊은 사랑으로 대신하여 바꾸는 게 뭐죠? 여기서 말하는 꽃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내면적인 의미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꽃이 갖고 있는 참된 본성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에 절인 얼음,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 밑에 눌리고 뭔가 억압받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피도 얼린다고. 뭔가 춥고 아까 전에 북풍 때문에 추움이 계속 끌고 간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파묻혀 있다라는 거,
눌리고 파묻혀 있는 거는 억압받고 구속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건져주는 거, 그러니까 살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나는 그를 즐겨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다음 봤더니 나는 꽃을 즐겨보노라. 마찬가지로 꽃이 긍정적인 속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즐겨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즐겨 맞이하고요. 지금은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랑 같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시상이 전개될지 보이시죠? 그러나 뒤에는 또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속성 때문만은 아니야, 나는 다른 면까지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시면은 더욱 빠르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평화 기운 머금은 웃는 얼굴 흘리며 그의 부귀기상 나타낸 성한 모양을 탐하여 주책 없이 그를 즐겨봄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갖고 있는 평화 기운 머금은 웃는 얼굴, 이것 때문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부귀기상 나타낸 성한 모양,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꽃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꽃하면 떠오르는 제일 1차적인 뭔가 표면적인 성질이 되겠죠. 근데 또 다만 겉모양의 고운 것, 매양 실상이 적고 처음 서슬 장한 것, 되게 뒤끝없는 중에 오직 혼자 특별히 약간 영화 구한치도 안 하고 허다마장 겪으면서도 억만 목숨을 만들고 느려내어 길이 전할 바 씨 열매를 보육함으로 나는 그를 즐겨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겉모양이 고운 것 중에서도 매양 실상이 적고라고 하는 거는 겉이 고운데 실상, 그러니까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체는 적고 처음에는 서슬이 장하지만 뒤끝이 없는 것들이 많은데 오직 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죠? 꽃은 오직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한테 뭔가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뒤에서 뭐라고 하죠? 약간의 영화도 구하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구하지 않아. 그리고 허다마장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굽히지 않아. 무언가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똑같이 억만 목숨을 만들고 늘어내서 전해줍니다. 그거를 지금 씨열매를 보육하고 있다라는 단어로서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서 내가 꽃을 즐겨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꽃을 즐겨 맡고 즐겨 보고 있는데요. 꽃의 표면적인 속성, 그리고 순간적인 속성의 아름 때문에 아니라, 순간적 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속성과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본질적인 모습, 심층적인 아름다움이 되겠죠. 심층적인 아름다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즐겨보고 즐겨 맞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표면적인 속성, 순간적인 아름다움이라는 키워드와 내면적인 속성, 본질적인 모습, 심층적인 아름다움이라는 키워드는 서로 대비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꽃의 상징을 바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남선이라고 하는 시인 자체의 특징이 신체시를 썼기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거, 뭔가 계속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결국 계몽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서구 문명을 나타낼 거라는 거. 그러니까 개화죠. 문명의 개화다
라고 하는 거를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본질적인 꽃을 통해서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끌어내는데 계속 생명을 살려주고 억압받는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최남선의 특징과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결부시켰을 때는 새로운 서구 문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뭔가 일반적인 백성들을 계몽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의 꽃은 새로운 서구 문명이겠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특징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확실히 고전시랑 비교를 했을 때, 왜냐면은 이 이전에 있던 조선시대의 대표인 시조 가사를 생각을 하면요, 막 삼상육구 45자 대회, 종장척구 삼음절, 사음보 이런 식으로 엄청 형식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 그거 대비는 형식이 되게 많이 자유로워졌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서 아셨는지 발견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1년과 2년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수율이 동일한데요. 1년에서 쓰이는 거, 나는 꽃을 즐겨 만노라, 나는 꽃을 즐겨 보노라. 글자 수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리따운 태도를 보고, 그러나 그의 평화기운 머금은 웃는, 그리고 눈이 여리며 얼굴 흘리며 글자 수가 계속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표현 또한 나는 꽃을 즐겨 맞아, 그러나 표면적인 거, 다만 좋아하는 원인, 정말의 이유, 그리고 똑같이 그러나 다음에 표면적인 이유, 다만 다음에 진정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엄청 혁신적이고 그런 발상의 독특함이, 참신함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먼저 생각하시고 나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인데요. 꽃밭에서 하는 혼잣말입니다. 그런데 부제, 사소, 단장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사소라고 하는 인물은요, 박혁거세의 어머니입니다. 박혁거세 어머니는 지신으로 알려져 있죠. 땅에서 살고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엄청나게 비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고 심지어 아이를 낳았는데 알이었죠. 그런 뭔가 비범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소가 꽃밭에 앉아서 혼잣말을 남기는 상황. 그런데 단장, 짧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소가 하는 이야기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소설화가 모티프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바탕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가 낚이는 그중 나와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내 말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가 멎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노래라고 하는 대상은 낙대요. 낚이는 나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끝까지 맥락을 짚고 넘어가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낚이는 나아요 라고, 좋기는 좋아요 하면은 뒤에는 뭔가 아쉬운 점, 안 좋은 점이 등장을 해야죠. 뒤에 봤더니 구름까지 갔다가는 되돌아옵니다. 결국은 노래가 되돌아오지 않고 쭉 퍼진다면은 무조건 긍정이었을 텐데 갔다가 되돌아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노래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노래 자체가 마이너스인 게 아니라요, 노래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이 지금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바닷가에가 멎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말도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죠?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앉아서 무언가 유한성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로 잡은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자, 그러면 지금 산돼지랑 산새들은 입맛을 잃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부정적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로 잡았고요, 매로 잡았고요, 다 속세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사냥감들인데 그 속세 것들한테도 입맛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뒤에서 갑자기 꽃차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꽃차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꽃한테 말을 건네고 있고요.
그죠? 뭔가 법칙 이름으로 따지면 돈호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뭔가 거부가라고 하는 구지가랑 엮어서 본다면은 호명의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물이죠. 우리는 자연물한테 말을 건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꽃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의인법이 쓰였음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꽃 아침마다 개벽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차,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차라고 하면서 꽃의 속성을 더 구체화시켜서 꽃한테 말을 걸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바닥에 얼굴이나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어 섰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화자가 어떻게 있죠? 지금 문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꽃은 엄청나게 좋은 대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 앞에 지금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 물바닥에 얼굴이나 비추고 있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너의 닫힌 문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내가 하는 역할인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문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닫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폐쇄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문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나요? 문 열어라 꽃차, 문 열어라 꽃차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폐쇄적인 문은 화자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문이죠? 개방이 되기를 바라는 문이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문이 있기 때문에 열고 닫고가 가능합니다. 이게 문의 이중적인 속성이라는 거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닫혔다는 거는 단절, 폐쇄된 상황, 열렸다는 거는 이제 개방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뿐만 아니라 창문도 자주 등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가 기대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바라는 거죠? 문을 열어달라고, 여기에서 넘어가고 싶다라는 거를 원하는 거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말을 했죠.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차, 문 열어라 꽃차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은 문 열어라 꽃차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식구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반복이 나타날 때는 당연히 표현상의 특징으로서 1번 운율, 리듬감이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2번은 의미의 강조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사소가 원하는 거는 문이 열려서 뛰어넘는 세상을 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닫힌 문을 여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당연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벼락과 해일만이 그 길일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락이랑 해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문을 여는 과정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현재 사소가 꽃밭에 앉아서 무언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전체적인 설화를 바탕으로 보면요, 여기서 신선수행을 간 일이 있다. 그런데 이 글은 그거를 떠나기 전에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는 문이 열리는 거는 신선수행을 위한 문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일제강점기 시인이 이거를 적었다, 기록했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야 라고 해석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사소라고 하는 인물이 신선수행을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구도적인 자세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글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를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2차적으로 이제 표현론적인 관점으로 작가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겠구나. 반영론적으로 이 당시 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관점이 들어갔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덧대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나는 닫힌 문, 폐쇄적인 공간 앞에서 뭔가 문이 열리기를 기대를 하는구나. 그래서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극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의지가 보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사소가 지었다. 그런데 사소는 신선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통해서 그때 문이 열리는 거는 구도적인 자세구나.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결국 꽃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 나는 노래가 좋기는 좋아도 결국 한계가 있었죠. 그러면 꽃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세계일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함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와 비교할 때 가를 본격적인 현대시로 보기 어렵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3가지만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개괄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문제 자체가 나와 비교를 하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가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데 가는 이렇기 때문에 현대시라고 보기는, 본격적인 현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순서대로 가랑 나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나타난 내용은요, 계몽적이고요, 교훈적이에요. 우리 이렇게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꽃의 뭔가 본질적인 참된 속성을 엄청 좋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에 반해 나는 개인 서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 올수록 더 개별적인 내용을 많이 담게 되죠. 우리 고전시가 쉬운 이유는 일반화시키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민들처럼 뭔가 이별했어, 뭐 어쨌어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애환이 드러나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뭔가 관념적인 내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큼직큼직한 틀 안에서 볼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내용이 가에서는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아직은 뭔가 나의 것을 더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집단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계몽적이고 교훈적, 나는 개인 서정적인 것을 통해서 가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현대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에서는 아직까지 외형률이 보이고 있죠. 자, 현대시랑 고전시의 가장 큰 차이는요, 정형적인지 그러니까 정형적이지 않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형적인 시를 정형시, 그리고 정형적이지 않은 시를 자유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정형적인 시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형적인 시가 나오면 항상 어떠한 정형성을 띠고 있는지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여기서 외형률은 1년과 2년의 자수율이 동일함,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나에서는 외형률이 있었나요? 딱히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에서는 내재율이 존재를 할 뿐,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 등을 통해서 안에서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리듬감, 운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형률을 지니고 있는 거는 보다 정형시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내재율을 지니고 있는 거는 보다 자유시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가는 본격적인 현대시라고 보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전체적으로 표현이, 그러니까 상대적이기는 한데요, 좀 진부한 설명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해 나는요, 시어의 상징성 그리고 함축성을
더 잘 살리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요, 가는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너무 진부합니다. 아까 전에 나는 꽃을 즐겨 맞이하고 나는 꽃을 즐겨보고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 다만 내가 좋아하는 이유 똑같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부한 느낌인데요. 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언가 노래, 말, 꽃, 문, 막 비유적인 표현을 더 잘, 상징적인 표현을 더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세련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주셨으면 됩니다. 저라면은 나와 비교할 때 가장 본격적인 현대시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나는 개인 서정적이고 내재율을 지니고 시의 상징성, 함축성을 잘 나타난 것에 반해 가는 아직까지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아직 1년과 2년이 자수율이 동일함을 통해서 뭔가 형식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표현이 상대적으로 진부한 설명의 차원에서 그쳤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현대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라라고 하시는데 모르겠다면은 첫 번째 형식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고전보다 현대가 형식도 내용도 보다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시를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의 3번입니다. 보기 1과 같은 순서로 지도하고 나에 대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의 본문만 읽게 한다. 사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1차적 해석을 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1차적 해석을 계속 부탁드리는 이유는요, 완전 난생 처음 보는 글도 이야기처럼 읽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배경들, 작가의 상황들을 녹여내면서 글을 읽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셔야 돼요. 결국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본문만 읽어보고요. 두 번째는 제목을 읽고 나서 꽃밭의 독백, 사소 단장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소에 대한 시인의 주석까지 함께 읽혀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배경을 하나 더 떼고 2차적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인 3차적 지식까지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실제 시험장에서는 혹은 이제 교단에 섰을 때는 얘들아 우리 먼저 제목 보고서 시로 넘어가 볼까?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단순히 아이들처럼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타인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시간이 있을 때 1차적 해석, 2차적 해석 하시는 거를 습관으로 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보기 2에서 두 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학생들에게 지도 방향을 줘야 됩니다. 자, 조건입니다. 학생 각각의 시 수용 양상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지도 방향을 언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모습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해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학생들이 약간 무언가 오류를 범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수와 순이의 말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소의 얘기를 보니까 처음에 제가 시를 잘못 읽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냥 어떤 애가 있잖아요. 그 헤엄도 모르는 아이. 그 애가 꽃밭에서 꽃이 피는 걸 그냥 기다리는 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시를 읽을 때는 그 배경이라든지 이 작품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 이런 방향을 한번 읽어봐라, 이런 걸 누가 좀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해설이 붙어있는 시집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되는 거 바로 보이시죠? 해설이 붙어있는 시집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꼭 제일 중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모습은 주체성 기르기입니다. 그죠? 저희는 항상 학생들에게 주체적이어야 한다, 창의적이어야 한다,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해설이 붙어있는 시집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는 주체적인 해석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에 임하는 존재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쓰면 영수의 문제점 바로 보이시죠? 진단을 내려볼게요. 영수는 현재 수동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면은 해설서를 토대로 작품을 해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지도 방향은 수동적으로 해석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읽기가 되어야 한다. 주체적으로 글 읽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은 야, 실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하면 좀 어떻니? 라고 하는 말까지 들어가면 뭐 좋겠지만 그 단어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늘만한 거는 주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동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 방향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말아라.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고 다양하게 해석해도 괜찮아. 원래 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읽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을 주고 그 안에서 찾아내. 그게 바로 작가가 누구였고 배경이 누구였고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는 그 잣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다양한 관점에서 시를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 라고 지도하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사소단장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는 사소의 노래로 읽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소가 서정주의 입을 빌려가지고 처녀가 애를 베고 또 산으로 들어가고 그런 간절한 심정을 하소연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소가 이 시를 썼다는 것을 모르면 이 시를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작가랑 화자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모순이라는 거를, 잘못된 거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이에게 지금 문제는 시적 화자와 시인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고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라고 하는 거는 시적 화자가 작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단정적으로 사소가 시를 썼다는 거를 모르면 시를 이해했다고 할 수 없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시적 화자란 시에서 말하는 이고 시인이란 시를 창작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시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항상 일치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 아님을 지도한다. 이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마이크가 끊겼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시적 화자랑 시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항상 시인일 수도 있고 시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항상 시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작가 서정주가 시적 화자를 사소로 설정한 것 뿐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가가 시적 화자를 사소로 넣은 거, 이걸 우리는 배역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배역시, 체험시, 논증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정의를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배역시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인물의 입을 통해서 서정적 표현이 이루어지는 유형이고요. 혹시 몰라서 그냥 정의를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의 입을 통해서 서정적 표현이 이루어지는 유형. 그리고 체험시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1인칭 화자가 어떤 체험을 겪으면서 본인이 지금 겪으면서 그 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형태. 혹은요, 체험과 발화가 동시적인 이유와 다르게 체험을 겪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지는데 결국 체험이 들어간다는 건 동일해요. 어느 한 시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경우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체험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증시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시세계 밖에서 시세계를 진술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체험시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배역시라는 거, 말 그대로 배역, 누군가를 역할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하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관련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볼 관련 자료는 1페이지 2020학년도 수능 특강인데요. 이상의 거울과 서성수의 꽃밭의 독백입니다. 자, 여기에서 거울이랑 이 꽃밭의 독백이 왜 같이 나왔는지를 한번 이상의 시를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목에서부터 제재가 거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울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고요하냐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없을 거다라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가 현재 거울을 보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귀가 있기 때문에 거울 속의 나에도 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고 그리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 거울은 현재 단절의 상황이라는 거, 소통의 부재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봤더니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왜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은 거울 입장에서는 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거울면을 두고서 손을 두면은 손이 항상 같은 손이 아닌 반대 손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국은 절대 악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악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원래 화해다, 화합이다, 이런 말들이 윤동주의 시랑 비교돼서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악수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화해할 수 없는 상황, 화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절감이 더욱더 극대화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는 그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보이시나요? 거울 때문에 만질 수 없는 거는 거울 때문에 생긴 단절감입니다. 하지만 거울 덕분에 나는 거울을 만났다. 그러니까 만남을 매개 하는 것도 결국은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의 이중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꽃밭의 독백에서는 문이 폐쇄적이고 개방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거울이 단절과 만남의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제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지만 거울 속에는 늘 거울에 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역설적인 상황인 거 보이시죠? 거울이 없는데 거울에 항상 내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매번 우스갯소리로 이거 완전히 무서운 영화에 나올 만한 호러 장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울이 없어도 이곳에 내가 있다는 거. 나는 다른 곳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거울 속에도 내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 자아가 분열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뭐라고 하죠?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오체의 반복을 쓰다가 갑자기 해요체를 쓰는 어색한 부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아 분열의 심화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왜냐면은 아까처럼 서로 오른손 주면은 그쪽은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을 주면은 그쪽은 왼손을 서로 반대의 짓을 하고 있죠. 하지만 꽤 닮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 갖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 결과 나의 정서는 섭섭함이라는 거,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의 거울은 항상 윤동주의 시랑 자주 비교가 되고는 합니다. 왜냐면은 윤동주는 자아성찰의 대가이기 때문에 맨날 거울을 바라보고 우물을 바라보고 본인의 모습을 성찰을 하죠. 그 결과는 항상 화합, 그러니까 앞으로의 의지가 등장을 하고는 하는데요. 여기서의 이상은 거울을 만났지만 자아성찰을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화합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정서가 섭섭하다라고 하면서 끝이 났다라는 거.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화해한 윤동주는 긍정적으로, 화해하지 못한 이상은 부정적으로 끌고 가게 되었구나 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서정주의 시는 봤으니까 바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거울과 물은 그것을 경계로 서로 다른 세계나 공간이 접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울은 얼굴이나 대상, 즉 사람의 얼굴이나 세계의 모습을 반영해준다. 이 때문에 현대시에서 거울은 대상과 교감하려는 화자의 사랑이나 그리움 혹은 내면 성찰의 매개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거울 보면은 사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움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면 성찰의 매개로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할게요. 실제 시험에 거울이 나온 시를 3개를 준 다음에 각각의 거울의 특징을 쓰시오. 아까 마치 11번 꽃의 상징을 쓰시오랑 같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미리 거울의 그 개념, 특징, 상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편 투명한 유리에 금속을 입힌 거울은 그 물질적 속성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연결과 차단에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나르시스 신화에 등장하는 샘물처럼 물 역시 대상의 모습을 비춰주는 존재로서 시에서 거울과 그 속성이나 기능이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울과 물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볼 수 있는 이상의 거울과 물하면 또 떠올라야 되는 게 윤동주의 자화상입니다. 윤동주의 시는 다음 주에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는 화자 자신의 손과 왼손잡이인 거울 속에 나의 손이 거울 표면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단절과 연결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보여주는 게 맞는 말이죠. 자, 결국 손이 맞이하는 거는 연결이 될 텐데요. 얘네가 악수는 실패하죠. 그러니까 결국 단절된 상황이라는 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는 못하지만 거울로 인해서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면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단절이 있어도 만났기 때문에 성찰을 시도했다라는 게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3번입니다.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다고 여겨서 섭섭하다고 느끼는 화자의 모습은 대상과의 교감이 차단된 현실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이다. 왜요? 근심하고 진찰하고 싶은데 못해서 섭섭하다. 그래서 결국은 못한 게 차단된 현실이 되는 거고요. 섭섭함이 안타까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입니다. 말이 멈춰선 바닷가는 서로 다른 두 세계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한계를 만든 장소입니다. 화자가 바닷물에 비친 자아의 또 다른 모습을 응시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계기로 작용한다. 완전히 관련 없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말의 한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경계로서의 장치지, 바닷물이네? 물이기 때문에 자아성찰을 하겠네? 라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5번. 물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 그러니까 물낮바닥에 얼굴 보면서 헤엄도 모르는 아이는 본인이 마음에 현재 안 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 너머에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갈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화자 자신에 대한 연민이다 라는 거 맞는 말이고요. 여기에서 현실 세계 너머의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갈 방법이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선수행에 가기 전에 쓴 글이라는 배경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설화적 인물인 사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사소는 박혁거세의 어머니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그녀는 산으로 신선수행을 떠나려 합니다. 시인은 집을 떠나기 전 꽃밭에서 소망을 되뇌는 사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 세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그녀는 고행을 견디고라도 그 경계를 뛰어넘어 신선의 세계를 지향하려 합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개화의 사건은 개벽, 즉 영원한 세계의 열림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이 작품의 종교적 상상력을 잘 드러냅니다. 이런 발상을 참고해서 나를 감상해 봅시다. 결국 우리 유한한 세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랑 말 때문인 거 살펴보실 수 있겠죠? 노래도 갔다가 되돌아오고 말도 엄청 열심히 달리다가도 바닷가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원한 세계가 아까 전에 꽃의 상승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결국 키워드 하나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 낮다고 여기는 노래조차 그룹 너머 세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노래가 긍정적이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신선수행을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입맛을 잃은 대상인 산돼지랑 산새들 다 속세적인 존재죠. 속세이기 때문에 유한한 세계를 표상하는 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는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은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위해 애쓰는 존재로서 사소가 유한한 인간 현실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제외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 말 자체가 다 잘못된 거죠. 그냥 유한한 인간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지 굳이 뭔가 벗어날 때 비로소 제외한다?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걸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고통에 의연하게 맞서려는 거 맞고 의지적인 모습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입니다. 사소가 문 열어라 꽃아 라는 말을 주문하듯이 반복을 했잖아. 4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나타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바람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인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주술적인 주문을 외듯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술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